한국인들은 인도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소들을 몰래 훔쳐서 먹는 야만인들이다. 이들을 당장 인도에서 내쫓아야 한다. 여기 인도에서 민폐짓만 일삼는 재수없는 한국인들을 모조리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도 출신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도 공영방송사에서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고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며 열심히 일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로 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건이었는데 결국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사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인도인들보다도 훨씬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바로 중국인 친구 라냔 때문이었습니다. 라냔은 제 사립학교 친구였고 지금까지도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사실 인도와 중국은 꽤나 사이가 안 좋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 중국인들은 인도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에 저는 자연스레 중국인들과 교류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느 중국인들처럼 라냔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만을 퍼날랐기에 그녀와 친했던 저는 그러한 한국 비하의 최전선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냔은 한국은 매우 차별적인 국가고 실제로는 인도보다도 못 사는 가난한 국가인데 자꾸만 잘 사는 척 선진국 행세를 하는 게 아니 꼽다며 한국은 빈부격차가 몹시 심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인도 빈민가의 불황자들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왔죠. 그러면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해왔고 뻔뻔하게도 그런 도둑질한 문화인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바탕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며 전 세계인들은 반드시 한국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저 라냔이 감정에 지배돼서 아무 말이나 해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이나 되자 저도 자연스레 그러한 라냔의 주장에 세뇌당해버렸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의 인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옳게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이 한 건 했구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인 친구 라냔은 이때다 싶었는지 제게 연락을 취해오더라고요. 라냔은 제게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며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인도 노동자들에게 소고기를 먹이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건네왔는데요. 사실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거의 먹지 않지만 공급은 넘쳐나서 소고기가 꽤나 저렴한데요. 그런데 라냔은 한국인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식비를 아끼기 위해 자신들이 먹다 남긴 저렴한 소고기를 배식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들은 인도 노동자들 중 대부분이 소를 신성시 여기는 힌두교도인 것을 알고도 그런 끔찍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건네왔습니다. 하지만 더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 길거리에는 주인 없는 소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주인 없는 소를 몰래 잡아다가 도축해서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자신들이 소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힌두교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자 한국인들은 이번에는 길거리에 들깨를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서 자신들도 먹고 인도 노동자들에게도 배식하는 정말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잔악한 행위를 통해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는 속이 메스꺼워졌고 구역질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이건 신성한 종교를 무시하고 인격적인 멸시까지 가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인도를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겨야만 할 수 있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기도 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그렇지 정말로 이런 인간이길 포기한 행동을 할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 즈음에 한국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들이 앞다투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소와 들깨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였고 웬 동아시아인들의 무리가 소와 들깨들을 어디론가로 몰래 잡아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며 영상까지 제공되었거든요. 이러한 영상을 보게 된 이상 저는 중국인 라냔이 말했던 것들이 전부 사실임을 인지하게 됐고 한국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들개들과 소들이 집단적으로 사라진 곳들은 하나같이 중국 기업의 공장단지 주변이었으며 영상 속의 동아시아인들은 중국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의 공장단지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성한 소를 잡아간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오히려 중국인들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냐는 이러한 제 의심에 발작을 하더군요. 뭐? 중국인들은 절대로 개를 잡아먹지 않아. 개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유일하지. 또한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고 속국 출신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있으니 이들이 중국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는 것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지. 결정적으로 최근 들어 한국인들이 인도 길거리에 소들을 이유 없이 발로 찬다거나 하며 괴롭히는 장면들이 자주 포착되었다고 해. 이런 형편없는 시민의식을 가진 게 바로 한국인들이니 들개들과 길거리 소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 중국인들은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착한 사람들이고 돈을 준다고 해도 저런 잔악한 짓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녀의 맹렬한 반응에 저는 더 이상은 말을 이어갈 수 없었지만 아무튼 제가 아무리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납득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방송사에서는 제게 직접 한국으로 가서 삼성 공장에 찾아가 인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항의하는 인터뷰를 촬영해오고 또 한국의 차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영상들을 포착해오라고 지시했거든요. 아무래도 현재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고 방송사는 이러한 인도의 여론을 의식해서 한국에 대한 비난 방송을 보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인 친구 라냔 때문에 한국을 차별의 국가이자 얍삽한 재수없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나쁜 점을 보도하는 것은 꽤나 신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번 기회로 인도의 들개와 소들에게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들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꼭 한국에 대한 실체를 밝히겠다는 굳은 각오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 차별적인 한국인들은 인도인인 저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가난한 한국은 공항이 형편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 공항은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제 인도 국적을 보고도 어떠한 차별도 없이 환대를 해주었고 또 인천공항은 제가 봤던 공항들 중에 가장 웅장하고 매우 질서정연한 공항이었는데요. 사실 인도공항은 아무리 새로 지은 공항이더라도 뭔가 어수선하고 혼잡할 뿐만 아니라 공항의 기술 인프라는 아직도 구식이기 때문에 입국 수속을 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첨단 AI 수속 과정을 통해 3초 만에 끝나는 것도 모자라 친절함과 깔끔함까지 갖추고 있다니 이건 나냔이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약간의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공항이야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왔을 때의 첫인상을 결정하므로 다른 못 사는 국가들도 공항만큼은 꽤나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라냐는 분명 한국은 선진국인 척하기 위해 목숨을 건 국가라고 했으니 저는 아무래도 공항 밖을 벗어난다면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를 걷게 되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깜짝 놀랄 장면만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길거리는 인도와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인도처럼 무질서가 보이거나 훼손되고 정비되지 않은 시설도 단 하나도 없었죠. 그야말로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는 인도에서도 최고로 부유한 도시의 길거리보다 선진적이었고 이건 라냔의 말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 한국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직원들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깔끔함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제 의아함도 잠시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끝까지 손에 쥐고 다녔고 절대로 길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장면이었기에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인도에서는 길을 걷다가 발생시킨 쓰레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집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마저 전부 강이나 길바닥에 쏟아버리곤 하는데요. 그리고 들깨나 길거리 소들이 이러한 쓰레기들을 주워 먹곤 하죠. 즉, 의문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쓰레기를 먹은 동물들을 잡아먹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예 길거리에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않는 매우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들깨나 소들을 몰래 훔쳐다가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뭔가 한국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합한 공공쓰레기통은 폐기물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수거 경로를 최적화하며 거리에 쓰레기가 없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즉, 한국인들은 이러한 AI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통이 일정 용량에 도달하면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수거팀에 실시간 알림을 보내 쓰레기가 넘쳐나기 전에 비우도록 하고 있었기에 길거리가 무척이나 깨끗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통한 효율성과 남들이 보지 않아도 규칙을 지키는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한국의 그 어디에서도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비결인 듯 보였죠. 그리고 한국은 기술력과 시민의식 모두 인도에 비해 100년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인도의 길거리가 깨끗한 모습은 적어도 21세기 안에는 볼 수 없겠구나 싶어 울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씁쓸하게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지하 자동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신 진공 구동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지하에 위치한 수거 지점으로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일부 계획도시나 새롭게 개발하는 구역 같은 경우 중앙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지하 파이프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대형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트럭의 필요성을 아예 없애고 있었고 순식간에 폐기물을 분류하고 시설에서 처리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곧 쓰레기통마저 필요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도시를 갖게 될 거라는 말이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믿기 힘든 수준의 최첨단 인프라와 기술력, 그리고 부유한 면모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가난하다면 도대체 인도는 얼마나 가난하다고 봐야 하는 건지 저는 순간적으로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일삼았던 나년의 면전에 욕짓거리를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차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임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래도 차별국가는 맞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차별적인 면모는 손쉽게 포착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의 모습에 대한 놀란 가슴을 조금 진정시키고 시차도 적응할 겸 남산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산은 도시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와 자연이 존재하는 묘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남산타워라는 서울의 랜드마크까지 설치해 놓았다니 한국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제대로 브랜딩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한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역시나 이게 바로 한국의 실체였구나 싶어 실소를 터뜨리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웬 한국인 무리가 산속의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 새를 잡으려고 하기도 했고 죄 없는 다람쥐에게 돌을 던지며 시시덕대기도 했어요. 심지어 산에 있던 버섯들도 함부로 채집하며 그야말로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교양 있는 사람들과 같은 국적이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에서 들깨와 떠돌이 소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짓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인들이 맞아 보였고 그렇게 저는 이들의 행동에 학을 떼면서 더는 못 봐주겠는 마음에 이러한 한국인들의 수준 낮은 행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와 동물을 괴롭히는 한국인 무리들밖에 없었고 이 말은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막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웬 전문적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오더니 이내 한국인 무리에게 다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던 점은 이들은 같은 한국인임에도
번역 앱을 통해 대화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들은 곧 구조대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로 연행되는 듯 보였고, 민폐 한국인들은 그 와중에도 고성을 지르며 이러한 처분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인 상황에 궁금증이 생겼고, 결국 주변을 사진 촬영하며 상황 수습을 하는 한국인 직원에게 다가가 질문을 건네봤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 사람들은 중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저희 측은 어쩔 수 없이 번역앱을 내밀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곳처럼 상 같은 경우 직원들이 늘 상주해 있을 수 없으니 AI 드론을 통해 특이사항을 파악하곤 합니다. 이 무인 드론은 산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며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저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AI 드론은 복장과 외모를 보고 저들이 중국인임을 자동으로 감지했고, 또 이들이 나무를 오른다거나 동물에게 돌을 던진다거나 식물을 멋대로 채취한다거나 하는 수상한 행동을 보고 중국어 방송으로 주의를 줬거든요. 분명 드론은 중국인들에게 산속의 동물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자연물을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고 고지했으나 이들은 방송을 무시한 채 불법 행동을 이어나갔고, 결국 알림을 받은 저희가 출동하게 된 거죠.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의 각종 산에서 하도 나무에 오르며 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거나 작은 야생동물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나마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무인 드론이 보편화돼서 망정이지, 이런 기계도 없었을 때는 중국인들의 민폐짓이 얼마나 더 심했을지 저희 일은 더욱 바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 드론을 통해 아무리 외딴 섬이나 시골 지역일지라도 전부 꿰뚫어보고 있던 거였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드론에는 열화상 및 야간 적외선 촬영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어 시야가 낮은 조건이나 야간에도 얼마든지 숲이 우거진 산악 지역을 순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 하나로 인력 없이도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동물 보호와 혹시 모를 사건 사고를 전부 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놀랄만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중국인들은 하다하다 남이 나라에서 새까지 잡아먹고 있다니,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인도에서 봤던 들깨와 길거리 소를 잡아먹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역시나 중국인들이 맞았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두 발 달린 것들은 한치의 예외 없이 잡아먹고 있었음에도 뻔뻔하게도 한국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한국에 덤터기 씌우고 있던 거죠.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한국을 사사건건 비하하며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있다니, 저는 이런 중국인들에게 속아 그동안 한국을 미워했다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파견 온 한국인 직원에게 이러한 중국인들의 동물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냐는 질문을 건네봤는데요. 그러자 직원은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알림이 오고 있는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분명 한국이지만 동물학대나 기물파손, 그리고 자연물 훼손 등으로 출동하는 경우는 99% 중국인의 소행이에요. 이들은 내국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장치에서 알림이 오고 있잖아요. 현재 이곳 근처의 골목길에 있는 카메라가 길 잃은 반려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중국인을 감지했고 저희 팀에게 알림을 보내줬죠. 중국인들은 종종 아무런 이유 없이 떠돌이 개들을 거칠게 다루고 또 식용의 목적으로 훔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의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과 인근 한국인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죄 없는 동물들을 구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말을 마친 그는 이번 사건은 더 가까이에 있는 다른 팀이 처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는데요. 저는 이러한 남이 나라에서까지 잔혹한 민폐를 끼치는 중국인들에게 완전히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한국을 비하했던 중국인 친구 라냔이 떠올라서 우라가 치밀어 오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반감과 한국에 대한 사죄와 존경의 마음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이 선진국이자 굉장히 교양 있는 국가라는 것은 인지했으나 그래도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을 잊어선 안 됐거든요. 바로 삼성 공장에 가서 단판을 짓는 거였습니다. 한국에겐 미안하지만 그래도 잃은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삼성 공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공장의 후진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카메라를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공장은 몹시 깨끗해 보였으나 기계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좁아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자리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이건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삼성이 이윤을 추구하다가 직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동시에 인도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삼성 관계자의 설명에 저는 순간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알고 보니 공간이 비좁았던 건 이 공장은 로봇을 통해 전면 자동화되어 있었기에 인간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이곳은 비좁고 열악한 공장이 아니라 자동화, 로봇 공학, 인공지능이 원활하게 협력하여 생산을 주도하는 최첨단 스마트 공장이었던 것이죠. 공장 바닥은 인간 작업자가 통상적으로 처리하던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자동화된 로봇팔로 가득 차 있었고, 로봇은 조립 공정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부품을 운반하기 위해 선로를 따라 움직이며 워크플로우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로 조건을 들이밀기는커녕 오히려 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삼성 공장은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센서 데이터 등의 AI 시스템을 통합했고, 이를 통해 공장 상황과 근로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직원이 위험 구역에 진입하거나 민감한 물질을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등의 안전 위험이 확인되면 AI 시스템은 즉시 감독자에게 경고하거나 기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또한 AI 시스템은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존재하는지 감지하여 작업자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작업장 안전과 근로자 복지를 완전히 책임지면서도 최고 효율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거였죠. 저는 살면서 이 정도로까지 직원들의 안전에 진심인 공장을 본 적이 없었고, 이런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삼성이 정말로 노동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면 그저 인력으로 메꾸면 더 싸게 먹힐 일을 스마트 팩토리까지 개발하며 직원들을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놀라냐며 비웃는 듯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삼성 공장은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으로 기계에 내장된 센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온도, 진동, 압력, 마모와 같은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기계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거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리할 수 있어 다운타임을 줄이고 원활한 생산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보통 공장의 기계는 고장과 손상을 피할 수가 없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 생산이 지연되는 건 모든 공장이 겪어야 되는 고초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놀라운 기술력으로 이러한 병목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고, 생산을 전혀 멈추는 법 없이 최고 효율을 뽑아내고 있다니, 심지어 첨단 제조 환경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장비 고장을 방지하고 있기까지 하다니, 이건 인도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갖출 수 없는 최첨단의 공장 환경이었습니다. 인도는 기계에 결함이 생겨도 계속 사용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 인명사고로 이어짐과 동시에 공장 전체가 몇 달은 가동 중지되어 버리는 괴멸적인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한국은 시스템은 머신 비전, 딥러닝, 패턴 인식을 사용한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간 검사자가 놓칠 수 있는 결함을 감지한다든지, 기타 기존에는 인간이 작업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로봇으로 대체해서 인간 작업자들의 개입을 최소화시켜 놓는다든지 하며 그야말로 22세기 미래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곳 공장에는 인간 근로자가 거의 필요 없어서 한국인 관리자 몇 명만이 근무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나중에 듣기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은 제3국에 건설한 공장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과 게으름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점을 비판하며 곧 해외 공장을 전부 철수하고 내국인 고용으로만 공장을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은 필요한데, 이건 한국인 직원만 고용해도 충분하므로 이제 더 이상은 해외 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공장들이 인도에 끼치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고, 저는 그 즉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는데요. 결국 저는 저도 모르게 현재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줄 아냐며, 그런 무지막지한 차별을 가하고도 공장까지 철수한다면
그건 인도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며 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담당자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별이요? 현재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나 알고 하는 말인가요? 한국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월급 40만 원이라는 인도 평균 월급의 10배나 되는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인도 노동자들은 그의 2배인 80만 원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죠. 또 삼성은 인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에어컨 버스를 도입해 직원들의 통근을 책임지고 있고 인도에 있는 기업 중 가장 많은 유급 휴가와 복리후생을 보장했습니다. 즉, 우리는 삼성 공장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들에게 너무 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나머지 다른 인도인들을 차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인도인들은 왜 이리 욕심이 많은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만족을 한단 말인가요? 인도의 이러한 불법 파업과 탐욕, 그리고 게으름은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한 이유입니다. 이제 삼성은 더 이상 제3국의 열악한 노동력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한국인들만을 고용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중국인 나냔의 말로는 인도인들은 삼성 공장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매일같이 맞으면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그냥 인도 노동자들이 오냐오냐 해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린 꼴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거의 도망치듯 삼성 공장을 빠져나왔고 제가 맡은 임무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해내지 못한 채 패잔병처럼 인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점에도 분노했지만 인도인들의 탐욕에 대해서도 엄청난 현타를 느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나라를 경험한 이상 인도에서의 제 삶에 마저도 현타를 느끼며 그야말로 인생의 목적을 잃은 채 허탈한 감정만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